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워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하는지 매우 어렵죠.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사람의 삶도 항상 순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금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러온 여러분들 중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버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세계의 막을 올리기 전입니다. 여자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말야. 개념이 없다고 그 나이에서 말이 뭐지? 그 나이만으로는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나도 그런 여자 아니, 그런 사람을 살다 처음 봐서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나는 더 신기해. 갯싸가지 동서 얘기는 제게는 동서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갯싸가지 동서 말이에요. 정말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개차반 갯싸가지 동서가 있었어요. 동서는 우리 시동생님 중에서 나이가 많았어요. 5살 연상이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현재 50대 초반이고요. 시동생은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나서 현재의 동서를 만난 거죠. 혼인신고한 지 3년 정도 됐으려나요. 둘이 같이 산 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시동생이 이혼한 지 약 1년이 지났으니 분명히 10년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의 마음에도 들지 않아. 정말 안 들어. 이건 어느 똥구멍으로 말이야. 그 자식도 똑같아. 휴, 내가 대체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말이야. 제대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개 쌍욕이다. 동서와 시동생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럴 만했어. 초반 5년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와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점에 집중해서 그 두 사람을 좋게 본 적은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어. 시동생이 동서나 성격이 참. 전원주택을 이혼한 후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계신 것이 불편하다 하셔서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거의 시어머니 집에 방문하곤 했어요. 시어멜 씨께서는 제게 정말 잘 대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산모의 돌봄까지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그럴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시어멜니를 챙기면서 용돈까지 보태드린 거죠. 어머니가 너에겐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알아? 자식이라 해도 너희 가정이 있는 건데 엄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돈을 보내려는 거야? 엄마를 잘 부탁해. 형이 걱정되네. 나조차도 이혼을 하고 엄마에게 상처 주어서 미안해. 마당에 나가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제 능력만 조금 더 컸다면 형과 형수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엄마에게 효도했을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걱정 마세요. 어쨌든 말은 아주 청산한 유수인으로서 했었어요. 전 이렇게 호언을 장담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만나도 지랑 같은 여자를 만난다더니 시동생인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말 그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 두 바퀴 벌레 같은 사람 덕분에 남편이 제대로 화를 냈었죠. 그러다가 어떤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말이었고 그때는 우리 아들이 중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남편과 저 둘만 시어머님 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집 초인종을 눌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동생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알아보고자 말이에요. 남편이 서둘러 우편함 안에 있는 열쇠로 시댁 문을 열어 들어갔어요.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뒀던 걸로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어간 남편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 현수 아빠 집에 무슨 일 있는 건가? 없다면 다시 나와서 날 좀 도와줘. 가지고 들어갈 게 많아서 그래? 여보, 현수 아빠 시댁에 갈 때 어머니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오라고 해서 남편이 다시 나와서 같이 들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들어간 남편은 함흥차사인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나? 짐은 일단 내버리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개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가득 풍겨져 나왔죠. 현관 신발장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있었고 시댁집 구조는 좀 특이했습니다. 중문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엌이 먼저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좌회전을 해야만 거실이 보이는 그러한 특이한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부엌 외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거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더니 대야 한가득 물을 받았어요. 아, 여보, 당신 뭐해? 아이,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남편은 조용히 해 당신 미친놈들을 가만둘 수 없다며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물을 받아서 거실로 올라가 그대로 대야를 끼웠어요. 누가 봐도 마치 철렁거리며 물을 섞는 소리였죠. 신발을 벗자마자 급히 거실로 뛰어갔어요. 너무 놀라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남편이 소리쳤고 결혼한 뒤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작겠어. 여기가 어디냐? 여기서 술판을 벌이는 건지. 김정식이 너 일어나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라고 소리쳤어요. 엄마를 잘 모시고 살려고 갈 곳 없는 놈 아들놈. 집에 살려고 해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쪽도 빨리 하냐? 둘이 살림을 차릴 거면 정식으로 인사하고 해야지. 살림을 차리던 쥐새끼도 아니고. 우리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술판을 벌이는 건 뭐냐? 제이야,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알아? 어디 갔는지 세상은 넓은데 알고 보니 당시에는 시동생이었는데 저에게 동서 같지도 않은 그 여자와 자기 친구들을 몇 분 불러서 집에서 술판을 벌렸었다. 굴러다니며 화투치면서 술을 마시는 게 그들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화투판도 그대로 깔려 있었네요. 그래서 남편이 눈이 돌만하지 않겠어요. 막내 자식이 그러더니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꽃놀이를 가셨다는군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목도 못 쳐서 그만 다행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말도 안 되었어요. 시동생도 시동생인데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화나더군요.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라면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은 했어야지 않을까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로 미친 듯이 잘못했다고 주둥이를 아주 꾹 닦은 뒤에 궁시렁거리더라 하네요. 교양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 말이 안 될 일이라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더욱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식으로 행동을 하자 저도 참지 않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참다가 저도 감정이 터져 나온 거죠. 제 발언으로 남편과 시댁이 놀라워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인지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뭐가 뭔지 제가 뭘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요? 뭘 했냐고요? 뭘 했다고요? 제가 무슨 일을 했다는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니라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와 남편이 할 말인가요?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거면 행동도 그에 걸맞게 해야죠. 나이가 있어도 창피할 게 아니라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서 그런 행동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아이 형수, 일단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진정해요.
저 사람 말 틀린 게 없죠? 아, 뭘 그렇게 저희가 크게 잘못했다고 하다가 물벼락을 고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어쨌든 집에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건 과학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하는 말이며 행동이며 생각까지 아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의 복사를 한 것만이 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래요? 이 사람이랑 제가 서방님 하는 행동 보면 이전부터 당장 난리치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 말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초라하게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곳 보고 나시면 말씀하세요. 바뀔 것 같아요. 행동을 바로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 이거 당장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남편도 제 말 안 듣고 동생이랑 그 여자한테 모두 치우고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외동생을까지 싹 쓸어 나가라는 거라고요. 당연히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이혼할 때 자기가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잃고 날 나오겠다며 남편은 그러는 대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외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죠. 저의 4가지 동서와의 만남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작으로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여자와 싸운 후에는 2번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라는 걸 형님도 아이와 함께 외식하러 나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들 둘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옆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지어서 저희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점까지 도와주시는 것까지 있었고 시어머니는 생도로서의 책임을 맡아 살아야 한다는 시사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았으나 삼촌으로서 자기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인간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던데요. 이게 뭐죠? 집사람 대신을 해줄 형수가 다 보셨다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정말로 속이 답답했어요. 형수 앞에서도 이렇게 계속 살 거니까? 아, 좀 믿어주세요. 시동생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냐면 생존 안 했던 짓을 하다니까. 동서하이빌 했구나 싶었어요. 이전 결혼에서 실패했던 것이 시동생이 돈을 잘 못 벌어서 이혼당한 거였죠. 어찌 보면 시동생도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같은 일을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나름 열심히 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도 정도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 정말로 전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죽을 만들면 속이 울렁거려요. 죄송해요. 대신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싸가지는 주둥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다른 것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동서는 어렵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님 저도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네일아트가 있어서 손톱에는 물을 말아주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마당에서 돌아오셨다고요?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곧바로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휙 낚아채서 손톱을 이리저리 확인하신 후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아예 거기 지금 손톱을 정리해 놓았어요. 사람 1명 데리고 갈 테니까 빨리 해줘요. 고마워. 다음에는 발가락도 정리하러 갈게요.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야? 얼른 왜 투덜어. 나가라고 하시고 저희 시어머니는 네일아트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멋쟁이가 있어요. 동서가 하는 핑계에 대해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바로 전화해서 동서를 끌고 가서
손톱의 네일 아트를 제거하고 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동서의 문제인 주둥이는 더욱 빨리 저를 향해 그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느끼셨어요. 동서에게 앞치마를 두르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 손톱에 물이 들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손톱에 그러는 거 봐. 그것 좋을 것 같아. 내 형님이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멈추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결국 시어머니의 말처럼 동시는 오리 새끼처럼 삐딱하게 돌리며 손톱에 초록물, 갈색물이 들 때까지 나무를 다듬었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시죠. 그런 모습에서 저와 제 남편을 언제나 지켜주시길 바랐어요. 그러나 삶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시어머니가 암으로 못다 하셨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찾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니 몸도 약해지시는 거죠. 하긴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었네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을 해내어서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는 내 자식이 아프면 미치고 팔짱 뜰 것 같지만 내 부모가 아프면 내 자식이 아프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와 우리 현수 아빠 어머니 사이에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유명한 선생님께 빠르게 받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해 놓을게요. 아유, 너희 시어머니 정말 그렇게 정중하시다니요. 어머님의 상태가 나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주저없이 자신이 시어머니께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우리가 너무 불행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수연 어머니의 남편에게 간 이식을 받으세요. 수연 남편이 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받으시면 나중에 어머니가 잘못되시면 그분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듯이 많은 설득을 해드린 후에 시어머니께서 이식 수술을 받을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수술 당일 옆에 누군가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였어요. 네 맞아. 나는 솔직히 내한테 좀 서운하다. 말로는 그렇게 나를 아껴준다고 어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라고 하던 애가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나를 간병을 못 해준다고. 너 요즘 뉴스도 안 보나? 지난번에 나 갈비뼈 다쳤을 때 보사인증업체였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어쩌면 이러니 몸이 편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많이 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로 저한테 서운하고 언짢음을 드러내시는 심지어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는 것까지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많이 편찮으시니 예민해지고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재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랑 현수 아빠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현수 아빠도 간이식 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간호뿐만 아니라 현수 아버지의 간호에도 도와야 하고 게다가 사업체까지 혼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자주 찾아뵐 것이며 그러면서 일이 많아져서 입이 닳도록 어머니가 좋다고 했던 것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정말 서운한 점이 있었을까요? 우리 부부가 쓰러져 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형수가 중재를 한다고 나설지라도
의외로 엄마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엄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린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나도 어차피 오전에만 일하니까 내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를 모시면 되고 예린이 엄마가 오전 중에 엄마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동생 부부는 자기네들의 전세 보증금을 까먹어서 속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집주인하고 통화하는 내용까지 들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이 남들에게 믿음을 얻기 어려울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동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를 낳고 길렀는데 시어머니랑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예린이 아빠가 어머니에게 실망할 만한 일을 했고 굴욕스럽게 행동한 것에 대해 정말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이사하기를 원해요. 간병하는 것이 그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제발 어머니를 간병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말한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가 홀딱 넘어가셨어요. 울면서 제발 간병해 주세요라고 하는 며느리 아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광화문 한복상가에 가서 효부로 동서의 이름을 새긴다 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예린아, 너 그게 진심이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너한테 너무 모였었어. 내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려는 걸 내가 오해했었다. 그래, 이럴 때 진짜 나서서 하는 게 진심이지. 당장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응, 그래. 너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만큼 돈을 실컷 벌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서 정말 속 시원하겠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고백에 옳다 하고 홀딱 넘어가 버리고 당장 짐 싸들고 당신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잔뜩 마음 상한 말투로 돈이나 실컷 보라고 하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술 앞에서 들고서 더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말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갈라진 채로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 간에 의해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났고 시어머니도 항암 치료하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좋으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전화 넘겨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통화해 주세요. 본래 아니야 어머니가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못 봤어. 나한테 아직 마음 상하신 거 있는 거야? 조금 더 다보지 뭐. 회복 중이신데 스트레스 받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차가워서 도착할 거니까 꼭 차로 우려 드시라고 말해줘. 어떨 땐 어머니가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건지 태어나고 나서도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셨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그냥 묵묵히 어머니 뒤에서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도 챙겨보내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죠. 그동안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간병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양손에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온 거야? 아, 무슨 일인지.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이것 좀 받아줘요. 그리고 어머님의 집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는 여기를 모시러 오셨으니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는 뭐 해요? 내려주세요. 저는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시댁집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가 지내다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동서가 이러는 건가 싶어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말을 해라고 했어요. 이름 순으로 원래 나랑 시어머니 사이는 안 좋았잖아요. 언제 어머니가 나를 좋아한 적은 있었고요. 서로 그냥 싫은데 좋은 척하고 지낸 거지, 나랑 지내면서도. 얼마나 형님이랑 비교했는데 줄 알아요? 하지만 하이어간의 노인은 내가 아파도 이쁜 애 살아 있다니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동서는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차에서 시어머니를 모셔내리더라. 저희 집도 주택이라 바로 현관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왜 여기로 당신을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예린 엄마야, 우리가 여기는 왜 온 거냐?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가 그랬잖아. 우리 제주도로 한 달 사기인지 뭔지 가자고. 거기 가서 몸 회복하자며 하지? 지금도 저 당시의 시어머니 말투와 시어머니 표정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냐고 재차 동선에 물으셨죠. 알고 보니까 동서라인텍에서 제 서명을 받았던 서류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길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서명한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의리롭게 집을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큰 며느리를 좋아하셨기에 나를 모셔와서 좋은 집에 사게 하려는 것이죠. 예린 아빠도 다 알고 계시니 전화하면 놓칠 수 없습니다. 동서는 지금 무슨 일인지 말해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냐고 하는구나. 현수야, 얼른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 일을 왜 했냐고요. 사람이 그런 짓을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며 쓰러지셨어요. 현수도 자신의 아내에게 동일한 말을 하더니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도망쳐 나갔어요. 다행히 그날 아들이 집에 있었기에 아들을 급히 부르더라고요. 당장 그 여자를 따라 가 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제 말에 따라 차를 타고 갔고 저는 119를 불러 시어머니를 모셨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거 진짜로 인간이 아니야. 그러하니 보니 둘만의 계획이 있었던 거네. 아니, 아픈 양반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니. 아유, 너희 시어머니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쓰러지신 시어머니가 간 곳은 수술을 받았던 그 병원이었고 친구는 제 전화에 달려와 주었어요. 친구 남편 덕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 건강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 계속해서 잠만 주무셨어요. 의사들은 충격이 커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더라도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니 하시면서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고 여행을 간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정말로 서명하셨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솔직히 대화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부부의 말에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제 손을 잡으며 어린아이처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면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 제 나이로 인해 미라라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호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몸을 쓸어주겠다며 우선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꺼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켜자마자 깜짝 놀랍게도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이 동생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시댁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즉시 그리로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아들은 시댁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나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돌봐준 끝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악을 쓴 채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꾸짖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을 쏟아내어요. 답해보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제게 행동한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이 집은 어떻게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또 누가 돌봐줬더니 동서가 말한 년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동서의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소리가 커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있었던 시동생도 달려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왜 때리냐고 발악을 하는 동서의 얼굴에 한 번 더 손을 떠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 명의가 다르다니, 당연하지. 내가 이름을 개명해 두고서 명의도 싹 새로 해둔 집인데이 싹 수 없는 거 같으니라고. 뭐 뼈 빠지게 간병을 해. 내가 애초부터 그럴 도로 나를 간병했으니 뼈 빠지게 간병했더니 차나. 시어머니는 자기 와이프만 껴고 괜찮냐며 요란을 법석을 떠는 당신 막내 아들에게 뒤통수 역시 거세게 날려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온 식구가 처음 보았기에 다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행동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동서가 악을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은 남편과 나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르게 한 글자만 바꾸어 계명을 바꾸셨었고 원래 시어머니께서 사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사주를 보다가 시어머니 성함에 쓰인 한자가 병이 심해진다는 말씀을 듣고 한참을 미루시다가 바꾸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말라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우리 몰래 한자만 바꾸셨던 거죠. 아이고, 그분 말을 듣고 이름을 바꾸어서 잘한 거네. 너 같은 도둑년이 우리 집에 들어올 운명이었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큰일 났겠어. 망할 년 같으니라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말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어? 나쁜 놈들아, 정말.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알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한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관계 등본도 모두 변경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동서는 시어머니의 곁에서 감쪽 같은 짓을 하면서 어머니의 암 관련 보험금을 내기 위해 서명을 속여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성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동서는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서류를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이름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다. 그러고 보니 동서는 동서라인텍처럼 던져주고 사라져 버렸고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난리를 치던 것은 서류 내기도 있었다. 즉, 이름과 시어머니의 성함이 있는 서류에 서명을 속여 받아두고 제출하기 전에 혼선을 일으킨 것이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쓰러져 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를 받다가 완전히 놀랐습니다. 계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계명 성본 증명을 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분도 함께 오셨습니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건가요? 계명을 하고 나면 서류적으로 정리할 일이 많아서 큰 결심을 내리고 하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계명을 한 사실을 몰랐던 동서는 시어머니의 서명을 받았으니 무엇이든 된 줄 알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가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짐을 다 싸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시어멜심의 신분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시어멜님을 모셔서 시댁으로 갔을 때 동서가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며 악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예린, 어머니, 자요. 자요, 눈 좀 떠봐. 여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 있는 이 동서는 혼자 악을 쓰다가 기절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쓰러진 거라고. 시동생 자기 와이프 쓰러졌으니 미친놈처럼 집에서 그대로 구급차 타고 갔어요.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댁에 있는 시동생 부부 짐을 싹 다 빼버리셨어요. 조카의 짐까지 과감하게 마른 얘 현수야. 이거 그 뭐야. 이 사진 보관하라고 전화해서 싹 다 실어서 가라고 그래라. 이것들은 침 버려야 할 폐기물 값이 터들있네. 아들아이한테 시동생 가족 짐을 이사짐 보관하는 업체에 보내라고 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서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시댁의 전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 악랄한 소리는 그만하시오. 정신 차리셔야지. 회개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다양한 괜리하는 것, 그게 당신에게 박해가 될 것이다. 별말 없이 남이 방해했다고 큰 소리치고 다소리치고 자리를 털어버리는 당신은 당신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으며 호출을 옳다르게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도 옆에서 알고 싶지 않다. 어딘가 잊어버린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처 같은데 당신이 나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며 지켜주는 것을 생각하면 고맙게 느껴요. 그들이 서로 동조하고 있는지,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내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현수 아버지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냥 받아들이라고. 놀라게 하시고. 시어머니는 단번에 이름 바꿔주고 집을 떠납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왔어요. 설정.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문부터 시작해서 현관까지 모든 것을 철거하고 고쳤어요. 시동생 부부가 일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답니다. 며칠 뒤, 동선 부부가 자기들의 짐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 시어머니께서 먼저 시댁의 전 재산이 저에게 다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찾아 악어의 눈물을 흘렸거나 한 거죠. 집주인이자 바꿔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친구였어요. 우리 진짜로 극탈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형수, 제발 우리 새로운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식에 시도해보겠다며 실수로 다 잃었어요. 그래서 예린 마님께서 돈 문제로 맞아버리셨어요. 형님, 부탁이에요. 형님께서도 현수를 키워보셨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자식이 있는데 돈은 다 날렸으니까 저희 눈이 돌지 않겠어요. 제가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랑 다른 분이 어머니께 실수를 정말 크게 한 거 알고 있어요. 주식을 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눈이 더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께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특히나 동서가 언급한 실수의 의미가요. 그 두 사람을 제대로 봤을 때 말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어요. 실수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는 말이 헛나온 때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서 어깨를 치거나 그런 일들을 실수라고 하지 않아요. 실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고 했을 때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덥기도 하고 오냐오냐 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더니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이 참, 형수씨. 우리는 어쨌든 형수씨가 미워도 예린이는 형님과 형수씨가 함께 계셔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린이가 보지 않더라도 아니면 서방님에게 걸어줄 것이 없어요. 동서한테는 더 없고요. 예린이 얘기하지 마세요. 예린이 생각해봐도 동서나 서방님이 이러는 모습을 본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빨리 살 길을 찾아보세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떤 짓이라도 하더라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형과 시동생이 무릎을 꿇고 빌덕댔어요. 알았어요, 형님. 우리 둘이 어머니께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우리 둘이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에겐 제대로 해야 할 사람인데요, 형님.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도록 방을 옮겨다니면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하주야, 버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시나 보네. 동서님과 서방님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와 우리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알아요.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지. 지금부터가 잘못된 거 알아요. 저는 제게 빌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님과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싹싹 비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실은 무슨 애들이 장난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그 요지를 파악하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저희 집이나 시어머님께 찾아가 싹싹 빌며 난리치는 동선의 부부에게 저는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고요. 얘야, 손장원, 너 만족하냐네. 동생이랑 하나밖에 없는데 축하. 월세살이 하면서 집을 옮겨 다니는 꼴을 보니까 만족하냐고 해도 너만 만족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하고 내 와이프야. 알아,
세상에 천재라는 게 가족한테 누가 이러나?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세상에 천재라는데 어떤 자식이 그런 며느리를 푼 노인에게 두고서 자신들 사리사욕을 채우려 해. 이 천하에 몹쓸 거든. 이 새끼가 좁아터진 집에서 노는 게 맘 아파.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악작 같이 일해. 남의 돈 가지고 호의오식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새끼를 먹여 살리라고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망나니 생활을 시작했어. 술에 취로 여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게 빈번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동생 부부는 결국에는 아이를 데리고 월세 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증금이 부족해서 원룸촌에 간 것인데 아이가 활발하게 뛰고 떼를 쓰는 나이잖아요. 이웃들이 원성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더욱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그 문제로도 계속 집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빠가 저한테 이러신다. 달라지는 게 뭐가 없어요? 저한테 할머니가 주신 돈은 저희 부모가 알아서 관리하시고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며 눈치를 주셨대요. 야, 현수야, 너는 이만의 사촌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너도 내 부모랑 똑같은 놈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아, 라고 말했대요. 에라이, 시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에게 연락을 받지 않아서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그런 소리를 하며 말한대요. 어머니 손녀의 마음이 약해서 그들이 조금 도와주길 바라며 연락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자식을 아낀다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엄마와 형제 부부에 의지하여 살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죠. 나도 예린이를 생각하면 즉시 그 어린이를 데리고 살고 싶지만 그 예린이들은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곧이어 그들에게 붙잖아요. 고생 좀 해야겠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 해요. 그 어린 것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을 귀더미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으휴, 못난 것 같아 보이니까요. 예린이는 말했어요. 예린이 만과 함께 좀 살아달라고 했거든요. 부모님한테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시동생 부부에게 연락처를 차단하라고 했어요. 그 언제 처리될지 아유에게 물어보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 정보를 듣지 않도록 귀가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 좋다 해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 없이 거절하셨지만 속으로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어디 가서 또 잘 적응해서 살 거라고 말이에요. 바퀴벌레 2마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동생 부부가 자기들이 만든 상황에 대해 돌려받는다고 생각돼요. 이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